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 정부 개조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는 아닌 듯합니다. 국민검사마저도 라는 심리적 허탈감뿐만 아니라 초고액 전관 예우가 바로 엊그제까지 진행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조세 사건을 수임한 게 고약합니다. 자기 모순이자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입니다. 변호사 수입 사회 환원 얘기는 원님 행차 뒤 나팔 격입니다. 대법관의 국민검사 출신이니까 단위가 다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물론 아니겠지만 액수가 억소리 나게 큽니다. 또 일당 1,000만 원이라니 황제 노역 5억 원이 연상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안 총리 내정자의 재산 22억 원 중 현금 보유액만 12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추상 같은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야 개조 당할 사람들이 그나마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요? 전관 예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관피아의 최고 형태입니다. 좀 과한 비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포청천이 뒷돈 받은 격이고 청백리라던 잠롱이 뇌물 받은 택이랄까요? 이래서야 어디 령이 쓰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염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백 영령들의 원혼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릴 사람이 아니라 흠 없는 진짜 대쪽을 뉘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응할지는 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첩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주요 소재는 안전행정부를 1년 석 달 만에 다시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바꿔달기로 했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그리고 교육, 사회, 문화 담당 부총리제를 신설하는데 그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게 맡기겠답니다. 그리고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신고 위반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진도 세월호 수색 현장과 유병언 등 수사 관련 속보 이런 거 묶어서 전해드리겠고요. 정가 산책 물론 이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를 연결해서 이모저모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듣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오늘 좀 많이 질문들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총리 내정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 안 총리 내정자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안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안 내정자 측은 당시 미분양이던 아파트를 23% 할인받아서 1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16억 2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내정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할인 전 분양 가격을 높게 신고한 건데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액과 등기부 등본상의 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데 악용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세에 악용될 수도 있다. 네. 변호사께서 그런 걸 몰랐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만약에 10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네. 이 집을 15억이라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 놓는다면 만약에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20억이 됐을 때 이 집을 팔면 실제 이득은 10억이 되는 건데요. 양도소득은 5억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안 내정자 측은 분양업체에서 할인 금액만큼 대신 내준 것이라면서 할인 없이 구입한 기존 분양자가 반발할 수 있어서 업체에서 애초 분양 가격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총리 지명되고 나서 전관 예우 얘기 나오고 뭐 사회 환원 이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줄줄이 막 나옵니다. 대법관 출신인데 다 알려졌다시피 대법원 사건을 여러 건 수임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와 올해 형사사건 1건과 민사사건 3건 등 총 4건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상고심의 변론을 맡을 경우 전관예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3부는 지난 16일 안 내정자가 변호를 맡은 대부업체 대표 윤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또 안대희 내정자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의 임원을 변호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안 내정자는 올해 초 대림산업의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비리에 관여한 윤모 씨를 1심에서 변호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과 수립, 집행 등 이 건설사가 수주한 토목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2011년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안 내정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에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들한테 뭐 이렇게 막말하는 게 막 목사들, 뭐 또 일베, 뭐 극우, 보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망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요. 전담 모니터링 팀을 설치해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부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화랑유원지 경기도 미술관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과 아이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얘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오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시신 추가 인양 작업, 미구조자 추가 수색 작업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인데 세월호 선체 절단 방안 지금 최종 협의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수색이 불가능한 구역에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하는 방안을 실종자 가족과 최종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있었던 수색구조지원 장비기술연구전담반 회의에서 4층 선미 외판 일부를 절단할 때 선수 쪽에서 잠수 수색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외판을 뜯어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장애물을 끌어낼 때 잠수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책본부는 절단 작업의 경우 모든 정조 시간대 작업이 가능하다면 3에서 4일 내로 기상 여건에 따라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미구조자 수는 16명으로 엿새째 동일합니다. 미구조자, 우리가 실종자라고들 대부분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엿새째 16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16분의 남은 가족들 하루하루 애가 바짝바짝 타고 피가 마르겠습니다. 6일째 인양 소식이 없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행정부 조직, 지금 하드웨어, 집을 좀 많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뭐 교육, 사회, 문화, 총괄 부총리를 두겠다고 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 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 사회, 문화부 총리,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부 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전행정부가 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행자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안전기능에 이어서 인사기능도 분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 관련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각각 넘겨주고 행정자치와 정부조직 관련 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로 축소 개편됩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당초 현행 안전행정부의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을 이관해 신설하려고 했던 총리 산하의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는 인사혁신처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진도 실종자 가족 그리고 뭐 사망자 가족 한참 계실 때 왜 거기만 가면 그렇게 사진들을 찍으려고 하죠? 이번에는 또 뭐 KBS 기란영 사장이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기란영 사장이 4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노조는 오늘 오전 노조 특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기란영 사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와 부장, 지역국장, 수행비서 등 10여 명을 이끌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찾았다. 길 사장은 KBS 기자들이 생방송을 진행하던 배에 올라 배 1층에 설치된 중계차를 둘러본 뒤에 2층 갑판으로 향했고 이왕 온 김에 모두 사진 한번 찍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국장급 인사가 휴대전화로 사장을 중심으로 15명가량이 도열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고 현장 관계자들이 전했다면서 이 인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돌아가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뭐 안행부 국장 뭐 기념사진 찍자 그러더니 명색이 언론사에서 갔다는 사람들도 그런 썩어 빠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을 돌아가면서 찍고 그랬다고요? 네. 고양터미널 화재, 이게 뭐 어제 그제 큰 뉴스 전해드렸는데 사망자 7명을 부검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수사본부는 화재로 숨진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질식해 숨졌다는 의사소견이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부검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발화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그리고 건물 관리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작업 전의 안전조치 여부, 방화 셔터와 방화 커튼의 가동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곳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3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황사는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일부 내륙에서도 관측되다가 저녁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랐고 그 밖의 지역도 높음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의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덥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톱 뉴스는 뭐예요? 예, 저 오늘도 역시 세월호 취재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유가족들이 오늘부터 아침에 정례 브리핑이라는 걸 안산에서 하고, 네. 특히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 방청을 120여 명인 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또 자기들이 요구할 사항, 유가족들이 요구할 사항도 정확히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로 왔는데 네. 그래서 저희 그 PD가 계속 그 안산 현장에서부터 계속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예. 그 국조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를 어제부터 계속 못 해가지고 증인을 누굴 부를 건지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국회 본회의도 못하게 되고 그랬던 과정을 오늘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완구 그래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그 이완구 대표가 그 유가족들 지원 대책 이런 걸로 한약을 사서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더 화나게 하고 그랬던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새누리당이 지지난주까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야당이 수세에 몰리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들 다 하겠다, 유가족들이 하는 것들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대통령의 담화와 눈물 이후에 그 증인 문제 이런 거에서도 조금씩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딴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이한구 대표가 그 말도 안 되는 한약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지금 새누리당의 국정조사를 임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분위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완구 대표 만날 일이 있으면요. 예. 한약 지금 무슨 염장 지르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그 어제 안성에 있는 그 구원파들이 모여 있는 그 곳 금수원에 플랜카드가 걸렸었는데 김기춘 갈 때까지 가보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 구원파들이 뭔가 더 요구할 게, 더 거래하고 요구할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의심이 돼서 일단 취재를 해보기로 했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건 예. 계속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는 없어졌고요. 아, 그건 뗐어요. 예, 그리고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검찰에서 금수원 쪽에다 요구를 했는데 어제 검찰이 그저께 검찰이 그런 요구 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그 구원파 쪽에서 그 요구를 했던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거짓말하고 이러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굉장히 바쁘시구나. 예, 정치권에서 공천원금 문제 계속 있어서 오늘 새누리당 윤리위에서 제명하겠다.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탈당 권고했다 그러죠? 예, 탈당 권고 오전에 했고 그다음에 제명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대희 총리 지명자에 대한 문제 또 역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광주에서 오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이 광주 상황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광주 민심은 어떤지 실제 민심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거기 녹록지 않겠던데요. 예. 안철수 대표 뭐 자꾸 찾아는 가는데 광주 분들 정치 의식이 높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원칙에 어긋나면은 글쎄요 한번 전략적 선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따 3시간쯤 뒤에 9시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정치팀장이었고요. 잠깐 게시판을 좀 볼까요? 김부겸 후보에 대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대와 애정 이런 게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고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한 3가지 여지껏 올라온 건 한 3가지쯤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질문지와 중첩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반영하겠고 윙스님께서 공천헌금 유승우 의원 탈당 권고했다는 그거 올려주셨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제명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재 수위가 높죠.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인가요? 여기 아주 열혈 아주 참여도가 높으신 분이죠. 왕싸가지님. 구원파에서 이제 다음에 내다 걸 현수막 이래갖고 아마 합성사진 이런 것 같은데 김앤박 지금 잠이 와?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감이 떨어지나요? 김박이 누구죠? 김기춘 박은 누구? 써주시죠. 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박정희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김부겸 시장 후보께 많이 질문할 것 같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KBS 사장 이름을 길완용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들 부르시는군요. 행안부, 안전행정부 다시 행정자치부로 바뀌는 거, 간판 바꿔다는 거 많이들 화내고 계십니다. 충분히 근거 있고 당연한 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명박 때 그랬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행정부로 그 두 글자 숫자만 바꾸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6천만 원이라고인가 썼는데 제가 인수위 시절에 정확한 수치와 함께 본 비용은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폴 사인이라고 하나요? 안전행정부 이렇게 입간판 세우는 거 있고 서식의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동안 인쇄해놨던 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야 되는 거. 그거 법에 관련되는 거니까 옛날 거지만 물자 전략 차원에서 그냥 아껴서 쓰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저 비용 다 합치면 8억 원쯤 든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가 오늘 6천만 원이라고 쓴 것은 취재를 좀 덜 했거나 좀 금액을 줄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도 또 몇억 원 들여서 또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갖다 버리는 돈인데 참 답답합니다. 집을 고치라는 게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자는 건데. 네, 조금 있다가 게시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27일로) 가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한나라당 김계한 의원의 질의. 서면 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대법관 끝내고 변호사가 될 거냐고 묻는데 이에 대한 안대희 후보자의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 끝내고 변호사가 돼서 전관 예우 덕에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지금 퇴임하신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영유 목적의 사건 수임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판검사는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수의 사회적 우대 이런 것에 대한 환상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되고, 하여간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등의 사회적 우대는 없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으로 답변. 청년 때부터 고속 출세를 해서 혹시 약자의 고통을 모르지 않겠냐는 질의가 이어지고, 출세가도를 밟아오셔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셔서 사회의 좀 어려운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자 좀 인식이 좀 얕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생각이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가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만 8년 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안대희 후보자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맡았는데 이때 로펌에서 받은 급여가 총 16억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따져보니 월급이 3억 2천만 원, 일당이 1,000만 원이 넘는 셈. 논란이 되니까 안대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5월 중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3억 원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을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내정 사실을 알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16억 원을 벌어들인 안대희 총리 후보자. 정관예우 의혹이 확대되자 변호사 활동 이후 늘어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11억 기부로 돌파하시겠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안대희 대법관이 평소에 기부를 잘 안 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김기한 의원이 일침을 날리는데 봉사활동 실적을 보니까 기부금 같은 것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소액이었던 거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봉사활동한 것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없어서 이 퇴직 후에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기부 같은 것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 한편 안대희 후보자.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부하는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평소에 기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부하는 건 속보이는 기부 아니냐는 지적.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질의. 삼성 몬스터 현대가 그 사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선의의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고 액수도 많고 또 그걸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 많아요. 시대적 상황이 그때 상황이 기부하겠다는 상황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찰나 직전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의는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의를 하는 건 마땅히 당연히 옳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직전에 그러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바꿔보자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네. 공천원금 유승우 의원, 아주 또, 새누리당은 이렇게 사고 치면 굉장히 대응이 빨라요. 제가, 탈당 권유하고 제명까지 어쩌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야당 쪽도 좀 많이 출입을 했었고, 네. 지금 제가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여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책 노선이나 또 이념적인 지향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목들도 많은데요. 네.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야의 모습이 정말 달라요.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유승우 의원 본인은 나는 정말 결백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 하루 만에 이 당 윤리특위위원회 열어가지고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제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엄포를 놨는데요. 네. 이게 유승우 의원 본인도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처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터지면 진짜 이 정부 여당 쪽은 굉장히 발이 빠르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꼬르치아르기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능숙한 것 같습니다. 그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감히 드리자면 이렇게 개별 의원이 사고치고 이런 건 제때제때 팍팍 수습을 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또 수사 다 지켜보고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고 혼낼 놈 혼내자 또 그럴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원칙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소한 거 특히 선거 앞두고는 이게 막 휙휙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잘 빨라요. 지금 한번 보십시다. 유승우 제명당하면 특별해서는 이제 아예 계속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게 되면 출당해버리면, 제적시키면. 그렇죠. 당에 이제 돌아가는 데는 아마 그게 당헌 당규상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 뭐 몇 년 만에 돌아갈 수 있고 없고 그거 별 관심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그렇죠, 물어봤어요. 사실은. 예. 지금 관피아, 부정부패, 무능한 공무원 척결하자 이러면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김영란법, 이른바 공직자 그렇죠? 부정부패 네네. 방지하는 건데 네. 5월 국회에서 처리됩니까? 사실상 처리되기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법이 이제 소관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입니다. 네. 법 내용 뭐 그동안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이 형사처벌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위원장 시절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에서는 아니 대가성도 없는 거를 형사처벌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이제 대가성이 확인된 경우만 형사처벌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게 좀 뭐 실제 제 역할을 못할 거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른바 공직사회 개혁, 관피아 척결 이 화두를 내걸면서 김영란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국회에서 사실 낮잠을 자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낮잠 자던 법안이 이제 갑작스럽게 다시 이제 논의에 불이 붙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여야 모두 사실은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일부 수정했던 대로 대가성이 없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형사처벌까지는 좀 심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의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이 김영란법 원안대로 원안적으로 이제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제 몇 차례 논의를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방향은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원점부터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그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러니까 특정한 공직자가 이해 충돌 가족이나 친지,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일만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업무 범위가 있을 텐데 이거하고 내 친척, 가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업무하고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취지이긴 한데 네. 자칫 잘못하면 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일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그러면 법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예외 조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어떻게 만들지 이 구체적인 조문을 원래 국민권익위에서 내놓은 법안 원안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걸 갖고 이제 여야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 사실은 하반기 원구성을 오늘 해서 일단 국회 상반기 임기가 내일 모레 29일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임기는 끝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하반기 국회의장단이랑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하면 이제 5월 임시국회는 지금 5월 17일까지 18일까지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여야의 기류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외 조항을 만드는 이것에서 지금 한치도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여야만의 이견뿐만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견해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입법부에서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켜보는 그렇죠. 사람들 좀 답답하군요. 예. 좀 마지막에 압축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 네네. 전관 예우 문제 이거 네. 뭐 변호사 수입 환원한다고는 했는데 그거 약발 잘 안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 국회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지금 여야의 입장 뭐 판이하게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야당 쪽에서 트집 잡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총리 후보자가
뭐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도 막 축혀 세워놓고 네. 지금은 왜 이렇게 파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제 김한길 대표 이어서 오늘은 박영선 원내대표도 도저히 이 정도 이 전관예우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런 정도로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이 과연 이 관피와 척결에 이 칼자루를 쥐고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공직사회에 설득력이 있겠느냐. 네. 이제 이런 문제 의문을 아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와서 국회에 제출돼서 많은 의원들도 보고 있고 지금 기자들도 혹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보니까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흠결을 찾아보긴 좀 어렵다. 이런 게 현재까지는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어제 그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한 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네. 그 뭐 예전에는 15억 이런 거 없었으니까 국민검사 때는 그런 거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잘한다고 했던 거고. 대쪽이고 청렴, 굉장히 가난한 검사였잖아요.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예. 그런데 뭐 지금 8년 사이에 10배인가로 늘고 이래서 지금 그러는 건데 새누리당도 좀 그러네. 청취자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네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그 자료가 지금 인터넷에도 다 있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검색 및 신속성에서는 이강윤의 오늘 애청자들을 따라갈 그룹이 없습니다. 양 기자도 걱정 마시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참, 우리 조금 있다가 저 새누리당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인터뷰할 거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네, 한번 들어두세요. 기사 예, 쓰는데 알겠습니다. 도움 될 거예요. 네네. 내일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6시 14분 26초입니다. 저 이 시그널도 좀 길어서 아까워요. 우리 90분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간 허덕여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주요한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죠.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4년 구형. 게시판에 제가 방금 뭐 실수했나요? 낭만고양이님께서 새누리당 물음표를 3개 찍고 가끔 실수도 하시는 인간. 또 당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미안합니다. 새겨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행간은 안대희 전관 예우 의혹 비껴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얻은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해 불거진 전관 예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산 사회 환원으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산 환원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관 예우 의혹이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안 후보자 자신이 떳떳하다면 수임한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와 수임액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부터 개혁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안대희 총리 내정자 관련해서는 하도 오프닝부터 지금 한국일보 양 기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고 비교적 논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딱 몇 마디만 올리죠. 우선 첫째, 이래가지고 서령 상처 끝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해서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밀어붙이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총리의 취임 한들 령이 서겠는가? 공직자들이 면종복배라고 하나요? 앞에서는 예 총리님 지시에 잘 따르고 부정 안 하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돌아서서 자기는 어땠는데 이런 거를 봉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개혁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 옹색하게 들렸다. 재산이 8년 만에 9.5배가 늘어서 22억이에요. 능력 있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또 부까지 이렇게 깨끗한 청부가 쌓인다면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본인도 어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기부 시점이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난국 타계를 해야 할 총리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중앙일보 사설을 고른 것은 인사청문회 아직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신문사에서 사설로 미리 이렇게 못을 받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폐업 신고를 지금 해서 청해진 해운이 거의 이제 폐업 청산 절차가 임박해 있는데 세월호에 탔던 알바생들이 되죠. 정식 선원이나 승무원이 아닌. 장례비에 이어서 사망보상금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참 답답하고 너무나 화나는 그런 기사인데 그 기사를 한 대목 들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폐업이 논의되면서 선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청해진 해운이 2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한만청 등에 따르면 현재 청해진 해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선사 면허 취소는 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돼 사실상 청해진 해운의 폐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희생자 중 정식 선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 4명은 청해진 해운이 면허 취소를 통보받을 경우 사실상 보상받을 길을 잃게 된다. 희생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식 선원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 추후 어떠한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선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사의 정식 직원만이 선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기사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고 우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꽃다운 나이에 삶을 등진 알바 학생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그저 최저임금 이런 거 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 거예요. 4대 보험. 억울하게 죽은 뒤에도 회사로부터 장례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알바 학생들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정부, 1차적으로는 해수부겠죠. 그리고 청해진 해운 측은 장례비와 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알바생이 선원이 아니다. 이걸 막 강조하고 항변해요. 정규직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장례비를 알바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미 통보한 해운업체나 또 한간에는 이런답니다. 단원고 거기 말이야 안산 단원고 거기 다니는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냐? 이렇게 묻는 전국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묻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 공부 여기에 그냥 막 박힌 나머지 이렇게 별 죄의식 없이 무슨 일배 이런 사람 아닌 사람들도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한 현실인데 그런 어른들 장례비 안 주겠다고 꼼수 부리는 해운업체나 그런 어른들 참 인간성 상실한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지금 살아있을 때의 삶의 등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죽음의 등급도 존재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이 대절망 앞에서도 등급을 구분하려고 달라들고 애쓰는 괴물들을 보면, 괴물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괴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 계급제, 등급제 사회인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등급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행정부, 또 이제 이름 바뀌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합동분향소 만들지 마라. 이렇게 공문 보냈고, 그냥 17개 광역단체도 한 곳에 하나씩만 분향소를 해라. 그랬어요. 소요 경비도 국고에서는 질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근데 늘 지자체는 나라 중앙정부에서 돈 타다 쓰지 않습니까? 돈 좀 더 달라고 늘 로비하고 뒷머리 극적극적 하는데 국고에서 분향소 설치비 안 주겠다 그러니 뭘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 어땠습니까?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단체장 판단에 따라서 무한대로 많이 분향소 해라.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막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분향소가 전국적으로 340곳이나 설치됐어요. 그때 과도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억울하게 죽어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불과 4년 전밖에 안 되는데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해야지요. 그때 이명박 정부고 지금 거기를 계승한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부 태도가 두 사건에 대한 태도가 판이했던 것은 두 사건의 죽음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천안함 사건을 애도하는 분위기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슈였죠. 그렇지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막 치솟고 있는 이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는 현 정권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좀 불안정한, 좀 두려운 이슈인 거예요.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두 사건의 희생자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월호가 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너무 눈앞에서 중계방송하듯이 봤으니까. 그 매겨진 죽음의 등급은 결국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냐.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죽음에도 신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저의 반문에 정부 당국자 누가 떳떳이 뭐라고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2014년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세계인가? 죽음에도 신분이 있고 등급별로 뭐가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문명세계에 살고 있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는 어떤 경제적 계층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달라집니다. 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 죽은 분을 모시는 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통탄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유력자가 죽으면 따라서 무덤에 묻는 순장제의 고대 사회나 봉건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 체계의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생과 사라는 그 엄숙한 순간 앞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들에 대한 장려비나 보상,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거고요. 세월호에서 이렇게 남들 구하다가 돌아가신 그 의인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뜻을 받드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알바생들의 억울함부터 풀도록 제발 찾아서 일거리 좀 찾아서 일하세요. 눈물 동영상을 전국적으로 하달해서 선거에 써먹는 일 같은 거 할 시간에 이런 알바생들의 억울함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 행가는 김부겸 시장 후보와 좀 길게 얘기 나누기 위해서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제가 아까 한국일보 양 기자하고 그 전화를 끊으면서 새누리당 김부겸 후보하고 인터뷰할 거니까 잘 들으라고 했나 봐요.
이거 공식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행가는 이걸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최소한 25분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노무현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를 지역구도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깨부수려는 정치인,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전화로 뵌 지는 몇 개월 됐고요. 지난 대선 네네. 끝나고 한번 어디서 방송 토론에서 뵌 것 같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직 좋으신 거 보니까 본격 유세 시작 안 해서 아직 목이 안 쉬셨군요. 아유, 그건 아니고요. 유세를 하다가 네. 어디 또 방송 토론이 있으니까 오늘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네, 목 관리 정말 잘하십시오. 네. 저처럼 그냥 마이크 앞에서 조그맣게 얘기하는데도 90분밖에 안 하는데도 목이 많이. 그러니까 뭐 배하고 도라진가 그게 좋답니다. 저기 김 후보님. 네네. 안 그래도 더운 대구인데 지금 뭐 선거 열기로 너무 후끈하다면서요? 여론조사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아주 오리무중이고 누가 이긴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로 하면 제가 아직 한 10% 정도 뒤지고요. 네. 유무선을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해보면 제가 거의 뭐 추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한 5% 정도 이내에서 지금 추격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차 범위 이내지만 약간 뒤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신. 네네네네.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마 이제 상대편 후보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지층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전통적인 이제 대구의 기권층들, 예. 대구에서는 을에 뭐 소위 지금의 여당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이 되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대부분 기권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주느냐가 이 선거의 향방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시 반에 이강윤의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진짜 인터뷰는 좀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라. 김부겸 후보님을 모셨다. 그랬더니 질문이 막 쇄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서 제 질문과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잘 섞어서 좀 하겠고, 때론 불편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네. 우선요, 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해는 되지만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건 말이죠.
네네.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지금 꼭 대구에 계시는 그 유권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전국 방송이고 다 전국에서 올라온 견해를 취합한 겁니다. 네네. 야권 지지자 중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서 정서적 반감이 좀 상당히 좀 불만을 하시는데 하고들 계시는데 네네. 김 후보께서 보시기에 네네. 박정희 기념관을 세운다고 여당 기존의 여당 지지자들이 김 후보께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인생님 그게 기념관은 아니고요. 기념관은 서울 상암에 지어져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네. 예, 컨벤션 센터라는 거는 일종의 일종의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이제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단순히 정치의 장소가 아니라 문화, 예술, 전시 등 축제의 장소로 되고 있잖아요, 그제? 네. 그 바로 이제 대구 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존경심 자체는 뭐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실체고요. 네. 근데 그 정서를 바깥으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는 건 항상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런 토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깊숙한 대화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토론회 이런 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런 게 거의 적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어떤 컨벤션 센터나 광장을 만들자. 거기 와서 자랑도 하고 흉도 보고 또 거기서 다양한 문화, 예술 또 정치 집회도 하면서 좀 대구의 이 딱딱하고 아주 위계적인 그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들 스스로가 아하 우리하고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진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대구의 보편적인 어떤 정서로 보면 대구는 이제 산업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하 광주라는 게 보니까 민주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자부심 또 거기에는 어떤 김대중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공존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교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대구도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에 이제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대구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래? 그게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당신들의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자. 그 대신에 당신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용인하는 그러면서 어떤 대구의 사회가 문화나 함께 변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제가 박정희 컨벤션 센터라고 했는데요. 네. 아마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워낙 다양하니까 아마 저에 대한 비판 뭐 어떻게 전국적일 뿐이겠습니까? 대구에서만 해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과거에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희생됐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로부터는 제가 참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치판에 있어 보니까 바로 이제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주의는 결국 그 밑뿌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서로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 못하는 상대편의 가치를.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언제까지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치도 그 지역주의 앞에서 안 무너지잖아요. 아마 그걸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또 뭐 재정부 의원 김원길 회장님 이런 분들인데 근데 제가 그런 운동을 했던 정치 막내입니다. 이제 선배님들은 다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맞아 죽을 각오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성도가 많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인들을 비하하는 뜻에서 드리는 표현이 전혀 아니고요. 장사꾼의 감각으로 다시 여쭐게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어서 표가 도움이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것과 마이너스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클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직 뭐 표 개선하기는 조금 이러고요. 다만 이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기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거의 특히 저희 민주당 책임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대감을 은근히 갖고 계시거든요. 제 친구들은 뭔가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라는 그런 적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오해와 편견입니다. 하지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친구들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대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애국심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이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아직은 뭐 표를 계산해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꾸짖음 당할 각오를 하고 하신 거라면 물론 속으로 많이 생각하셨겠죠.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현실 정치 선거는 누가 한 표라도 더 얻느냐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도움이 그래도 될 거네요. 조심스러운 게요. 네네. 아직은 이제 표 계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이 한 건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받고 제 지지를 해줄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목해 주기 시작했다 하는 느낌은 옵니다. 네. 그건 변화군요. 네. 2년 전에 4.16 총선 때 수성구에 출마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은 40% 넘은 지지율을 얻으셔서 가능성을 보이셨는데 지금 요번 2년 후에 느끼는 분위기는 그때보다 좀 더 나아요? 그리고 둘째, 그때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런 얘기는 안 하셨었죠? 네네. 우선은 우선 뭐 그때보다 분위기는 정말 비할 수 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대구 시민들의 보통 투표 행태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제 정당 회기 투표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사리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때는 이런 말하자면 구차스러운 이야기까지 안 하고도 선거를 치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당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도 저를 어느 정도 규제를 했을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정말로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편견이나 오해를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부딪혀서라도 한번 풀고 싶다는 좀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 당이 물론 뭐 지금은 결국 그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하면서 좀 덩치가 커지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야당의 모습들이 2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 또 힘겨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뭐 원인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저로서는 정말로 그 시민들의 마음에 한번 노크를 하는 첫 신호로 이걸 던진 건데요. 하여튼 뭐 저로서는 정말 제 정치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할 만큼 고민 끝에 던진 거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얘기 꽤 많이 오래 했는데 조금 바꿔볼게요. 네네. 20, 30대, 20대, 30대 요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또 한 번 강조되는 특히 세월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 거주하는 2030 세대 투표율 올릴 방안 뭐 세워놓으셨습니까? 지금 뭐 아직 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예 생활하는 제 딸까지 이제 오늘부터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 사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결국은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많으니까 2030 세대들이.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하자면 대학생들한테 좀 호소를 할 작정입니다. 늘 이분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는 표출하시지만 투표율이 워낙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력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또 한 사회를 바꾸겠다는 데 대한 결정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들한테 늘 말하자면 관철을 못하고 부모 세대들의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주 찾아가서 호소를 드릴 작정입니다. 따님이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많이들 좋아하죠? 뭐 오늘 제가 또 동성로에 둘이 나가봤더니 저하고 사진 찍자는 친구보다는 적어도 한 5배는 많은 것 같은데요. 김 후보님 안 닮고 엄마를 닮으셨어요? 따님? 뭐 그런 구체적인 건 가족 비밀이니까요.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네네. 대구가 말이에요. 예전에 명성, 섬유도시, 우리의 산업화의 상징 상징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전에는 물론 야도의 성격도 분명했지만.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소득이 광주랑 비슷하게 거의 꼴찌 수준이고 대구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인데
경제 회생책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대표적인 거 2개만 압축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선은 대구가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기계, 공구, 네. 고기능성 섬유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IT라든가 소프트웨어로 말하자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어떤 그 경쟁력을 키워줘야 네. 거기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그게 이제 대구 경제를 끌고 가는 어떤 견인차 노릇을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너무 외부만 쳐다봤어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또 혹은 뭐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여기에만 목을 매달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집토끼를 좀 살찌게 하는 방법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살려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은 대학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숫자가 거의 한 20개는 조금 안 됩니다만은 많거든요. 대구 경북 근처에. 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역량들, 정보들,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든 이 기업체들과 결합을 시키는 노력. 예를 들면 뭐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실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학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학 컨소시엄이라고 할 만큼 그 대학들과 지역의 어떤 산업체들을 엮어서 거기서 뭔가 확실한 혁신 역량이나 혹은 앞서가는 어떤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좀 대구 산업에 불어넣으면 그나마 대구 경제의 새로운 숨통도 트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쭉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도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큰 게 들었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몇 개 투자를 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른바 월드 챔피언급의 기업들이 제법 있군요. 월드 히든 챔피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관련 업계만 알려진 강소기업. 강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대구 하면 안경테하고 섬유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요. 섬유도 이제 고기능성 섬유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뭐 하이브리드 섬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에 안경은 역시 뭐 워낙 안경 산업 자체는 그냥 탄탄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대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핵심 동력은 그런 점 아까 말씀드린 데서 잡아야 될 것 같고 바로 그것이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대기업 좋은 일자리의 유치하고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제 관련 회생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경제 이외에 요번에 내것인 가장 특화된 공약 대표 그 김부겸 브랜드 공약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뭘까요? 예, 그렇죠. 이제 대구가 그동안 또 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행복 기복거리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돌려드려야죠. 행복 기본권이요? 행복 기본권이 있다. 대구 시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시민 복지 최저선이라는 거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실태, 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적어도 그 수준까지 대구 시민들이 사회적인 부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고 시정의 우선 투자를 바로 그런 데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 봅시다라는 소리는 곤란하다. 지금 잔칫날 잘 먹자고 지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로 시민복지의 최저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예.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매일 다루면서 느끼는 게 이번 6.4 지방선거는 명백하게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직접 유권자 시민들을 만나 오셨을 테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구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좀 4.16 이전과 이후 달라진 거 확실히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있던 대구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랄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덧붙여지면서 왜 이분들도 마음에 큰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출하는 게는 조금 어색해 하셔요. 왜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그게 오랫동안의 일종의 네. 뭐 집단적인 의리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억울하고 분하죠. 네. 세월호. 예, 그게 사실은 막연하게 그게 뭐 관료주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자식을 그냥 눈앞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타깝지 않은 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당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부 정치 공세로 비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참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되새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라는 참사라는 게 분명히 어떤 성격의 건데 뻔하게 아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달리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세월호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분들이 여전히 어떤 그 정당에 대한 편견 자체는 그렇게 다 씻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후보님, 네네. 대구 시민들이 야, 그 김부겸 진정성은 있잖아 이렇게 좀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저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미천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예. 저기 조금 뭐 복잡 미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역 신문, 지역 언론에서 이런 거 많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혹시 말이에요. 네. 정말로 혹시 당선 가능성만 놓고 따지자면. 네. 새정치민주연합 간판 후보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유리했을까요? 김부겸이라는 개인이. 그렇죠. 뭐, 소위 이제 이 대구 선거만 본다면 네. 분명히, 네. 그랬으면 유리했겠죠. 그래요? 예, 그러나, 네. 제가 이제 대구 내려온 목적 자체가 이 지역주기라는 안떠그리하고 싸우던, 네.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이제 뭐 그 기보의 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하자면 노무현, 그렇죠. 꼬마 민주당의 막내이기도 하고. 막내니까. 예. 그런 제가 만약에 그 가치를 포기하고 이 당선만을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다면, 그 진정성이 결국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저한테는 아까 아까 박 대통령 컨벤션 센터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 제가 참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네. 정말로 제가 제일 큰 암덩어리는 결국 이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우리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왜곡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깨보자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 편법을 쓰면 안 되죠. 네, 제가 그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는 김부겸 후보나 정치인 김부겸이 어떻게 언행을 일치시켜 왔는지를 아니까 대충 금방 헤아릴 수는 있었는데 대구에서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그 후보가 떨어졌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야당, 제1야당의 간판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정말 그건 한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어떤 일대 사건이 되겠지만 대구라는 TK의 본산 중에서도 본거지에서 여당 후보를 떨어뜨렸다. 그것만도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소속으로라도 좀 출마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속으로라도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 왜 저도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2년 전에,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한 사람이, 그렇죠.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또, 소위 이제 당이 그때는 좀 잘 나가고 이랬으면, 그런 고려도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당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출마를 결심할 무렵에. 그럴 때 이제 당을 버리고 무소속 나가면 자칫하다가는, 당에 큰 상처를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취할 바를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른바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김부겸의 원칙이라기보다도 도리죠, 도리. 예.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리를 잊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추측에 말이에요. 김 후보께서는 화이트 칼라나 젊은 층들에서는 많이 좀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서민, 노인, 나이 좀 드신 분들, 대구에 완고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구각,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이제 저도 시간도 많이, 또 지역도 그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으로 가서, 지금 정말 진성성을 가지고 유세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까지 다 나서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금방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시게 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이분들조차도
대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야당 후보인 김부겸이한테까지 찍을 만큼 그만큼 변화해 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한번 진지하게 자꾸 호소를 드려보는 거죠. 뭐 예. 유권자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대구 외에 계신 전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좀 나눠서, 뭐 그게 꼭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선거를 앞둔 후보로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국민 TV를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죠. 청취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정말 대구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변화만이 대구의 미래를 한번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대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번 다른 선택, 김부겸한테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야당 후보 김부겸한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특히 국민 TV를 보시는 여러분, 정말 대구를 전화 좀 해주세요. 대구 선거에 관심 있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이런 관계인들, 친인척들, 이분들이 아마 외지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 대구의 변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어떤 그런 관심이 바로 대구의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화 해달라, 지금 이 말씀이시죠? 예. 대충 그게 그렇겠네요. 아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자 맨몸으로 지역 감정에 부딪히고 있는 분이고, 사실 순서로 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효상, 그분도 아마 대구 출신 아니던가요? 네, 그렇죠. 그때 시작된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감정 타파도 영남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많은 기여, 한국 정치사의 발전에 김부겸이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예쁜 따님 덕도 좀 잘 보시고 선거날 다시 전화 인터뷰 연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게시판이 참 뜨거웠던 하루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단원고 있다는데, 안산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호소문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권, 새누리당,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대통령을 바꿔서 해결된다면 대통령 물러나라고 소리쳐야겠죠. 그렇게 해결된다면 강제로라도 끌어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이 침몰하느냐 다시 떠오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기 5년짜리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비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리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겁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